엄마, 어차피 엄마가 죽으면 저희가 받을 재산이잖아요. 그냥 좀 당겨서 준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아니, 준표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와이프는? 설마 이것도 네 와이프 생각이니?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내 며느리가 시킨 짓이냐고 물었다. 어서 당장 말해. 58세 유창숙 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고 쓸개까지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정작 결혼 후에는 돌변해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 준표는 본디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말들은 점차 없어졌고 아들은 유 씨가 좋다는 말보다 엄마, 내일에 신경 좀 꺼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제일 좋다던 아들이 하루하루 낯설게 변하는 걸 느끼면서 유 씨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가 되어가는 거지.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유 씨의 그런 이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변화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다른 집들은 부모가 다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는데 엄마는 대체 해주는 게 뭐예요? 대체 뭘 해주다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래, 내가 부족한 엄마는 맞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니? 알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힘든데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요. 문을 쾅 닫고 떠나버리는 아들을 보면서 유 씨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준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용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어요. 엄마, 이번에 애들하고 놀러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준표의 전화에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 정도? 이번 달에만 벌써 100만 원을 보냈는데 또? 다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저만 안 쓸 순 없잖아요.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이미 충분한 돈을 보냈는데 아들은 늘 부족하다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표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 보고하라는 말씀이세요?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라고요.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아들 준표에게는 과거의 좋은 모습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유 씨가 평소 좋아하던 과자나 기념품을 사오는 등 엄마를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은 자주 못하지만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아들의 그런 좋은 점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었고 점차 다른 나쁜 점들에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의 씀씀이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유 씨는 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주었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마구잡이로 쓰고 다녔습니다. 뭐야? 준표 얘가 대체 얼마를 쓰고 다닌 거야? 처음 받은 카드 명세서를 보고 유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만 원 한도였는데 1,00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준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 그게 동아리 친구들이랑 콘서트 갔다가 뒤풀이하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를 타서 제가 클럽에서 일차를 쐈어요. 1,000만 원이라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다른 애들은 이거보다 더 쓰는데. 다음 달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유 씨가 한도를 낮췄지만 준표는 그 한도까지 모두 채워버렸고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 씨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죠. 내가 정말 못 살아. 결국 유 씨는 자신의 적금 일부를 해지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는데 말이죠. 마음을 다잡고 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표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름 굳게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려고 온 것인데
카페에 마주 앉은 아들은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되도록 빨리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 빨리 가야 해요. 찰떡선이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아들에게 결국 유 씨는 이를 악다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처럼 돈을 쓰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지금 신용카드로 쓰는 건 다 빚이야. 계속 이렇게 쓰다간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몇 번을 고민하고 한 말이었는데 유 씨의 말을 들은 준표의 표정은 겨우 그딴 것 가지고 이 난리냐는 듯했습니다. 엄마, 겨우 그런 말씀 하시려고 절 불러내신 거예요? 뭐라고? 당황하는 유 씨에게 준표가 조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 빚 정도는 결국 돌려막으면 금방 해결돼요. 정 급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요.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시장 경제를 저처럼 잘 이해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아들의 말을 들은 유 씨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가 지금 나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준표야, 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네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아. 지금 네 씀씀이를 보면 취업해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구나.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표야, 엄마 말을 그냥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좀 진심으로 들어보렴. 유 씨의 말에 아들 준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됐어요. 진짜 잔소리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냥 카드 안 쓰고 제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준표는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닌데 아들은 엄마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자기도 고생을 해보면 알겠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일단 유 씨는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준표로부터 카드는 돌려받았으니 정말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남자라면 다시 돈 때문에 징징대지 않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때문에 직접 만난 이후로 삐져서인지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던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의아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 씨의 입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왜? 설마 또 돈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지? 엄마,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돈 귀신인 줄 아시나 봐요. 대뜸 화를 내는 준표의 반응에 유 씨는 내가 잘못 짚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착각했다면 미안하다. 그래, 그럼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거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연락을 해도 통받지를 않더니. 그게 아들 준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기숙사에서 나오게 돼서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결국 돈 이야기였잖아. 유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유 씨가 진심으로 조언했음에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녀석의 바람대로 해주는 것은 결국 녀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준표야, 이번엔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엄마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 유 씨의 거절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준표의 반응은 다소 거칠었습니다. 네? 아니 엄마, 말씀 제대로 못 들으신 거예요. 자취방 비용이에요. 엄마가 돈 안 주시면 저 길바닥에서 자야 한다고요. 도대체 이 녀석은 왜 말버릇이 이 모양인지 유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차분하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알바를 해서 벌어보는 건 어떠니?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험 때문에 정신없는데 제가 알바까지 어떻게 해요? 일단 알겠어요. 엄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겠네요. 준표야,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에 유 씨가 황급히 소리쳐 보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유 씨는 손을 떨며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분명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제멋대로 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 유 씨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협박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래, 알았다. 자취방은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나친 씀씀이는 안 된다. 그리고 용돈은 따로 주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준표의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약속대로 유 씨는 준표를 만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대학가 근처 부동산에 들어서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오전에 연락하신 분이죠? 맞다고 답하자 중개인과 유 씨가 보증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준표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저렴하게 잡으셨고 집은 어떤 정도를 원하시나요? 일단 깨끗하고 넓은 원룸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세탁기도 있으면 좋겠어요. 벌레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 정도 집이면 예산을 더 높게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준표가 말했습니다. 월세는 1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월세를 100만 원이나?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준표야.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당장 네 알바 월급으로는 50만 원도 버거울 텐데. 유 씨는 아들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이미 유 씨의 아들 준표가 찰떡선이 없는 녀석이라는 것을 파악한 중개인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대학가 원룸은 최소 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 원하시면 말씀대로 100만 원대는 되어야 해요. 준표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유 씨를 쳐다봤습니다.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말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바라는 게 너의 주제에 맞는지가 중요하지. 유 씨는 할 말이 넘쳐났으나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3시간 동안 5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10개가 넘는 방을 둘러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준표는 하나같이 트집을 잡았어요. 여긴 너무 좁아요. 화장실이 별로네요. 창문이 작아서 답답할 것 같아요. 으악! 바퀴벌레잖아. 결국 유 씨는 지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준표야, 너무 오래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다. 어차피 중개인분도 다른 곳에 다녀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잠시 쉬었다 가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 씨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고 준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표가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놓인 녀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 씨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여나 급한 일이면 어쩌나 싶어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지?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날카로운 어조로 바뀌더군요. 아니, 거기. 누구세요? 네? 나요? 그래요, 당신. 그쪽 누구냐고요? 누군데 여자가. 우리 오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들어도 젊은 목소리. 그런 상대방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표 엄마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네? 준표 오빠 어머님이요? 유 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든 유 씨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준표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제가 신분을 밝혔으니까 그쪽도 대답을 해줘야죠. 누구세요, 그쪽은?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준표가
유 씨의 손에 든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준표가 황급히 유 씨의 손에서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통화하고 있던 상대방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말을 하더군요. 미나야? 아, 미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응, 알았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나도 사랑해. 유 씨는 그런 아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쩔쩔매는 상대방이라니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죠.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데 그래? 여자친구니? 네? 아, 그게. 준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자친구예요.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런데 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니? 둘이 얼마나 사귀었던 거고? 준표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뭐라고? 3년? 3년이나 사귀었는데 나한테 지금껏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준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 안 그래도 머리 아프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준표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유 씨는 아들의 행동에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년을 사귄 여자친구, 그리고 멀쩡히 지내던 기숙사를 나와 갑자기 자취를 하겠다는 아들. 문득 무언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준표 너. 설마 그 여자친구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는 건 아니지? 유 씨의 말에 정곡이라도 찔린 걸까요? 준표의 얼굴이 즉시 붉어졌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아, 아니 그게. 맞니? 맞아. 아이고 정말. 엄마 뒤통수를 때려도 유분수지. 지 여자친구랑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엄마 돈을 빌려서 자취방을 구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속상한 마음에 유 씨가 준표를 마구 질책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의 얼굴에서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반항심만 더욱 돋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러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마디를 더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 준표가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애가 임신을 했는데 어디 싸구려 모텔방에서 애를 키우라는 소리세요. 뭐라고? 아니 준표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유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런데 벌써 애를. 학생이면 뭐요? 학생은 애도 못 낳아요. 엄마도 절 낳을 때 제 나이랑 비슷했다면서요. 그건 상황이 다르지 않니? 나는 네 아빠랑 결혼해서 낳았던 거고. 넌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대학생이잖아. 준표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서 저를 낳았죠. 그런데 그 아빠는 지금 어디 갔어요? 결국 저는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충격적인 아들의 폭언에 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니? 네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 너도 뻔히 다 알면서. 알아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아빠 없이 자랐어요. 엄마 혼자서 키우셨죠. 아빠 없이 자라는 후레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알기는 하세요. 준표야. 너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자꾸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의 한숨, 지친 표정,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는 말들.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인이 박혔다고요. 준표의 말은 가시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는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빠의 보호 아래에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예요.
엄마처럼 혼자 고생하면서 아이에게 죄책감 주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고요. 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책감을 줬다고? 나는 지금껏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희생? 제발 그딴 말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했는지, 얼마나 절 힘들게 키웠는지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 희생이라는 말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다고요. 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이는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미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거라고요. 엄마처럼 맨날 혼자서 한숨 쉬는 가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유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남기는 깊은 상처를 멍하니 받을 뿐이었죠. 그날 모자의 만남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 씨는 준표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표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유 씨도 굳이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죠. 아들의 폭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후레자식,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엄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껏 아들에게 기울인 정성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여겼는데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표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유 씨는 다소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표.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의 음성을 듣자 얼마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후레자식, 죄책감 등등의 막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알아. 내 아들 목소리는 잘 알지. 유 씨의 답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준표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함께 횡설수설 사과를 하는 것 같았지만 유 씨의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표야,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주겠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가 하는 말들은 모두 변명으로만 들리니까. 내 생각에는 미나인지 미나리인지 하는 여자애랑 지낼 자취방 때문에 전화한 것 같은데. 맞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의 비굴한 대답에 유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또 한 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사실 미나네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미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이 많대요. 그래서 미나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요. 지금은 친구네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오래 있기는 힘들고요. 유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신경 끄라고 호언장담하던 아들이 이번에는 또 자신에게 애원을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뭘 어쩌길 바라는 거니? 자취방 얘기를 더 논의해보고 싶어요. 제가 알바를 하면 생활비 제외하고 월세의 절반은 낼 수 있어요. 엄마가 나머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전히 찰떡선이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구나. 일갈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그 와중에도 아들 녀석에게 무어라 말을 해야 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그 걱정만 들더군요. 지난번에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했으니 당연히 결혼은 하고 싶다는 말이겠지? 유 씨의 말에 아들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놈의 책임진다는 말은
온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뱉는 말이야. 네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자취방 구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참다 못한 유 씨의 지적에 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 씨는 끙끙 앓는 속을 겨우 이겨내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애 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네? 정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준표의 말에 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3년이나 사귀었다는 여자친구인데다가 내 손주를 가진 여자라면 한 번쯤은 봐야겠지. 네 생각에도 그렇지 않니? 그렇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다급히 말하며 점점 들뜬 목소리로 변하는 아들에게 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뻐할 것 없어. 내가 그 아이를 보겠다는 건 둘의 결혼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렇다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엄마로서 한번 얼굴이나 보겠다는 거야.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어요. 전혀 못 알아먹은 것 같은 아들의 말을 뒤로하고 통화를 종료한 유 씨의 마음은 착잡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 손주와의 첫 만남은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만약 이대로 유 씨의 아들 준표와 미나라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둘을 결혼시켜야 할 테고, 그것은 유 씨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을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를 개울가에 던져놓고 나온 그런 기분. 유 씨는 복잡한 심경으로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미나와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는 유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인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첫인상으로 나쁘지 않았죠. 어서 들어오렴. 준표와 미나가 집에 들어서자 유 씨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셋이 소파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이렇게 뵐 생각은 없었는데. 미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준표가 불안한 듯 미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신 몇 개월 차라고 했지? 유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달 됐어요, 어머니. 병원은 다녀왔니? 네, 친구와 함께 갔었어요.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건강은 하네. 숨길 수 없는 한숨과 함께 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네 집에서는 알고 있니?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 알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든 그냥 너네 알아서 하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라서요. 자유인지 방임인지 헷갈리는구나.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불에 데이기라도 한 듯 불이 나게 달려드는 아들의 모습에 유 씨는 혀를 찼습니다. 벌써부터 네 와이프는 챙기겠다. 이거니? 그게 아니라 됐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밥들 먹자. 그래도 유 씨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예비 며느리감으로 온 미나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유 씨의 그런 생각은 아들 준표와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간단한 밥상에 셋이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준비했다. 괜찮지? 그럼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유 씨는 미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투도 얌전하고 행동도 단정해 보였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빠, 나 물 좀. 미나의 말에 준표가 즉시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물을 따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유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준표는 집에서 물 한 잔 스스로 따르기 귀찮아하던 아이였거든요. 늘 유 씨를 부려먹곤 하였죠.
심지어 그런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김치 좀 더 줄래? 준표는 즉시 김치를 집어 미나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대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나가 눈을 깜빡거리고만 있더군요.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뒤이어 준표가 미나의 김치를 직접 찢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뭔 그림이람? 유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주 그냥 지극정성인 모습이 애처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둘의 모습을 보니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도대체 왜 평소에 조용하던 아들이 갑자기 자취방을 구해달라고 고집을 부렸는지, 그리고 씀씀이도 왜 이리 커졌던 건지. 대충 계산을 해보니 아들의 씀씀이가 커진 시기와 둘의 연애 시작 시기가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나리가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는 거잖아. 화가 났습니다. 할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 터뜨렸다간 아들과 사이가 엇나가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준표와 미나는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잔상은 유 씨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죠. 특히 미나가 준표를 부려먹고 준표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애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가 서로 다툴 텐데. 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장시간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표는 무작정 집만 구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는 주의였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한 유 씨로서는 둘의 앞날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양육비, 학업과 일의 병행,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죠. 이틀 후 유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표와 미나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표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자, 앉아봐. 얘기할 것이 있어. 둘이 소파에 앉자 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다. 너희 둘이 자취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유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로 학교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줄까 한다. 준표와 미나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특히 미나는 입을 벌린 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엄마? 어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차갑게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야.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준표가 물었습니다. 유 씨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효도 계약서야. 효도 계약서요? 미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돈으로 너희 집을 마련해주는 대신 너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적어놨어. 읽어봐. 준표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넘겼습니다. 반면 미나는 꼼꼼히 읽더군요. 별건 아니야. 둘 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1년에 최소 2번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중 어느 누구든 병원 입원이나 수술할 일이 생기면 서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 정도.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만약 저희가 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 씨는 미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전세도 원상복구야. 집은 다시 내 소유가 되는 거지. 네? 그건 좀. 미나가 망설이자 준표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지만 준표의 강한 압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성심성의껏 효도할게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유 씨는 미나의 시원치 않은 대답이 신경 쓰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말 그대로 둘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얼른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그럼 내일부터 집을 알아보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유 씨는 약속대로 학교 근처에 적당한 전셋집을 구해주었고, 준표와 미나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몇 개월 후 마침내 손주가 태어났고, 두 아이는 마침내 가족의 형태를 어설프게나마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다행이다. 비록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썼지만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유 씨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유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리가 좀 심상치 않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네요.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더 미루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 씨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인 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표야, 엄마 좀 만나자.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 미나도 함께 왔으면 좋겠구나. 유 씨는 자신이 전세로 얻어준 집에서 준표와 미나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물음에 유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심장에 문제가 있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구나. 준표의 표정이 딱딱히 굳었습니다. 미나는 어색하게 앉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요? 많이 심각한가요? 응. 지금 바로 수술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대. 그럼 준표가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역시 아들답게 엄마에 대한 걱정이나 무언가 유 씨를 생각하는 멘트가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유 씨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자기 엄마가 죽게 생겼다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그렇지.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는 내가 감당해야 해. 저희가 도와는 드리고 싶은데 준표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도 빠듯해서요. 미나도 곁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준표의 말에 유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애초에 둘에게 상황을 알렸을 뿐 국어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다니요. 너희에게 뭘 바라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지. 너희한테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어머니, 유 씨의 말에서 불편한 기색을 느낀 건지 미나가 황급히 입을 열었지만 유 씨는 됐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을 꺼낸 게 잘못이었나 보다. 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유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녀석들에게 그렇게 퍼다 줬던 건가? 세상에 외친 유 씨의 물음을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유 씨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 동안
준표와 미나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가 너무 바빠서요. 시험 기간이라. 준표의 전화 속 변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미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 유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수술 후 닷새째 되는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미나의 SNS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싶어 확인해 보았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가 올린 사진은 제주도 바다 앞에서 준표와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제주도 여행 힐링 신혼부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짓말을 해놓고 제주도로 놀러를 가. 유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미나의 SNS를 살피면 살필수록 유 씨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유 씨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셋집을 마치 자기들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올려놓고 꾸민 사진이 많았거든요. 배은망덕한 것들. 다른 거면 몰라도 가족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이따위로 나를 외면해? 유 씨는 그제서야 미나와 준표의 진짜 모습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자금과 전세금, 둘의 안부를 걱정했던 과거가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천하의 바보 천치였구나. 바보였어?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유 씨는 옆병상의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와 보살피는 가족들, 정성껏 음식을 가져오는 자녀들, 모두 유 씨가 바라던 모습이었지만 정작 유 씨는 그와 비슷한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준표를 키우면서 쏟아부은 노력과 희생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유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됐어. 이제는 다 끝났어. 준표야, 미나야.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마.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은 채 그저 전화로만 바빠서 그렇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유 씨는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전에 작성한 효도 계약서를 꺼내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중 계약 조항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가족 중 어느 누구든 병원 입원이나 수술할 일이 생기면 서로 반드시 책임을 다해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성실 이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유 씨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복수를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문안도 안 오면서 전화는 왜? 뻔뻔하게도 걱정스러운 투로 말을 하는 아들에게 유 씨는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표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이나 먹어요. 미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우리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유 씨는 입에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가롭게 놀다 온 녀석들이 뻔뻔하게 바빴다고 말하다니요. 가소로운 약속에 굳이 쏘가 넘어갈 유 씨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안 되겠다. 요즘 바쁜 약속이 많아서 말이야. 네? 하지만 엄마. 바빠서 끊을게. 다음에 통화하자. 유 씨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표의 놀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 씨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네, 유창숙님 맞으시죠?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네요. 내용 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은 언제쯤 받게 될까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받게 될 겁니다. 유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준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내용 증명은 왜 보내신 거고요? 유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 바보니? 네. 일전에 우리가 함께 서명한 효도 계약서 말이다. 그거 끝까지 다 읽어는 봤니? 가족 중 누군가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서로 돌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건데요. 그래? 그렇게 바빠서 제주도 여행을 갔던 거구나. 제주도 여행을 지적하는 유 씨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준표의 숨이 멎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건 엄마가 그걸 어떻게... SNS에 자랑하듯 올린 사진 잘 봤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희는 제주도 바다에서 웃고 있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미나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깐 다녀온 것뿐이에요. 그만해라.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운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가족끼리 이렇게 곧장 내용 증명을 들이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유 씨는 미나의 뻔뻔한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다고? 내가 아프다고 연락했을 때 너희가 내 옆에 있었어야 했어. 내 말대로 가족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노후자금 다 털어서 너희 집 마련해주고 아이 낳는다고 결혼시켜주고 했던 건 싹 다 잊어놓고 이제 와 나한테 가족을 운운하는 거니? 준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전세금만큼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너희가 뿌린 씨앗이니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왔을 뿐이야. 어머님, 그럼 아이는요? 어머님 손주를 봐서라도 시간을 좀 주세요. 유 씨는 둘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회수한다고 아이를 길바닥에 내쫓으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지. 너네 그렇게 공부 잘한다는 대학생들 아니니? 경제학과 출신이라면서? 이제부터 그 잘난 능력으로 이 못난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잘 해결해봐라. 엄마,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하지만 그런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유 씨에게 지겹도록 진상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전화로만 하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유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제 개인적인 대화는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하루 종일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서 대응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초인종까지 울렸습니다. 유 씨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준표와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준표는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도 포장해 왔고요. 유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표가 발을 문틈에 끼웠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왔잖아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나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손주를 보세요. 불쌍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유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병문안은커녕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 아기를 인질로 삼는다고? 너네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한 거니?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유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불법 침입자가 있어서요. 제 집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강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 경찰에 신고해요? 게다가 저희가 불법 침입자라뇨. 10분 안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 씨는 강철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래?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갈래? 미나가 준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이러다 경찰까지 오면 안 돼? 일단 가자. 준표는 분노와 좌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나 엄마 아들이에요. 준표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내 자식이었다면 내가 수술받고 아플 때 옆에 있었어야지. 이제 와서 자식이니 뭐니? 쓸데없는 타령하지 마. 결국 준표와 미나는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자 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머님, 저희 정말 죄송해요. 엄마, 소송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유 씨는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부부가 계속 접근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전화 기록과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으로도 찾아왔고요. 그럼 충분합니다. 바로 서류 준비하시죠. 접근 금지 가처분 통지를 받은 준표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접근 금지라니. 이제는 저희를 스토커 취급하는 거예요. 법원 명령이다. 앞으로 나에게 접근하면 체포될 수 있어. 당신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말 하고 싶구나. 너 진짜 내 아들 맞니? 전화는 준표의 흐느낌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유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표와 미나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설명을 하더군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유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압? 녀석들이 원해서 계약한 거잖아요. 증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주장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상대방도 아마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 역소송으로 맞대응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화된 법적 다툼이 될 테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거예요. 상관없어요. 진실은 내 편이니까요. 2달 후 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유 씨와 준표, 미나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준표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준표가 유 씨에게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 돈 없어요. 변호사비 감당 안 돼요. 유 씨는 쪽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나가 유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러다 파산해요. 변호사비만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냥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건 너희 문제 아니니? 변호비가 걱정이면 계약대로 집에서 나가면 돼.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아기도 있고. 내가 아플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라.
결국 준표와 미나는 일주일 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사가 유 씨에게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계약대로 집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달 안에 퇴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된 3달이 지나고 준표와 미나는 집을 비웠습니다. 유 씨는 열쇠를 받아 그 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유 씨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달코해진 모습이 손주가 아끼던 장난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인형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 벽에 눈이 갔습니다. 시뻘건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저주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저주를. 이기적인 늙은이. 유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잠시나마 후회한 내가 바보지. 유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들이 제 전셋집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해놨어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 비용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할게요. 전화를 끄는 유 씨는 벽에 저주 글씨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말로만 가족이지. 속에서는 나를 이기적인 늙은이로만 생각했구나. 유 씨는 페인트로 낙서된 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고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집에서 유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한동안 직접 느껴보지 못한 시원하고 새로운 봄바람이었습니다.